부터는 이제 지명 토론 제가 이제 세 분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 권호인 대표님 지금 들어와 계시나요? 예, 권호인 대표님하고 강명호 그 선장님 그리고 이제 이종덕 그 삼성 SDS 부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권호인 대표님이 아마 안 보여주셔서 강명호 선장님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뭐 1번 또 조금 보충하시는 설명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공광기 대표님 오래간만에 얼굴 뵈서 정말 반갑고요. 앞전에 그 도쿄에서 동문회에서 한번 뵈고 벌써 코로나 때문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예,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도 도쿄에 있으면서 또 이런 기회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기후 사태가 빨리 풀려야겠는데요. 오늘 저기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까지는 해운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또 일본 물류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육상 운송이라든지 택배 그리고 창고까지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사고의 확장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아서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코로나 이후에 일본이 이제 디지털화에 너무 뒤처져 있다는 것이 너무 여실하게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요. 제가 처음에 2012년도에 일본에 왔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모두 다 조그마한 문고판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에 스마트폰이 다 보급되어 있었을 시절이었는데 카드도 안 되고 지하철을 타면 책을 읽고 있고 그러다가 제가 선장으로 배를 나갔다가 2015년도에 다시 왔을 때는 다들 스마트폰을 지금은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렇게 일본은 디지털로 봤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 많이 느린 것 같아요. 하지만 느리지만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거를 잘 활용해서 성공 사례라고 보는 것이 한국에서 카카오톡이 성공한 걸 보고 일본의 네이버가 들어와서 라인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라인이 일본에서 국민적인 메신저가 됐고 이걸 바탕으로 사업을 많이 해가고 있는데 예전에는 일본에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이걸 수입해서 한국에 갖다 파는 문화가 있고 뭐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IT를 접목해서 물류 시장을 일본에 진출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에 제가 굉장한 감명을 받은 게 한국에서 IT 쪽에서 무언가 이게 뜨거나 괜찮은 것이 있으면은 6개월이나 1년 정도 주기를 두고 일본에서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물류 시장에서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대기업이 시장 전체를 먹지 않고 작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강한 기업들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생을 해가지고 하는 문화가 있어서 아마존이라든지 뭐 라쿠텐 시장이라든지 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직접 배송을 잘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물류 업체들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런 바탕의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저번 달에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이 도쿄에 진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도 할 수 있고 미국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 대표님 미국 기업이죠. 공 대표님이 보시는 이제 쿠팡은 한국에서는 직접 물건도 사서 판매도 하고 배송까지 직접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이 되었는데 쿠팡이 일본에서의 진출했을 때 공 대표님께서 보시는 전망이 첫 번째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판토스가 LG전자의 이제 물류 기업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봤을 때 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코스트코 같은 마트에서 가보면은 이제 LG전자가 완벽하게 자기만의 매대를 하나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요. 스타일러라든지 이런 많은 LG의 이제 가전에 대해서 일본인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의 한 명으로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일본에 와서 힘을 못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LG전자가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본 시장에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여기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아, 예. 일단 먼저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 홍보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희 그 회사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요. 저희 저 판토스는 얼마 전까지는 이제 LG 그룹의 이제 물류 이제 자회사였습니다. 이제 LG 상사에서 51% 지분을 갖고 있는 이제 LG 그룹이 이제 물류 자회사였는데 지난 그 5월 초에 그 LG 상사하고 이제 그 주주총회를 거쳐서 이제 그 LX라는 이제 그룹으로 이제 분할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고요. 7월 1일부로 이제 LX 판토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뭐 되는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판토스 매출 규모를 이제 그 거래 업체별로 좀 나눠 보면 LG 전자라든지 이제 저희 이제 LG 그룹 전반적인 이제 LG 그룹사의 매출의 포션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기업들 위주입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매출액이 엔화로 한 80억엔, 그러니까 뭐 원화로 한 800억 정도쯤 할 것 같은데 한 160억 정도가 이제 그룹사 물량이고요. 나머지 한 640억 정도가 이제 일반 다른 기업들 이제 매출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LG 전자 같은 경우 현재 가장 많이 지금 팔리고 있는 게 이제 텔레비전하고 이제 스타일러까지 많이 팔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일본 공기 좋은 이 일본에서 스타일러가 왜 잘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 국민들이 1년 내내 사실 마스크를 안 벗습니다. 왜냐하면 이 꽃가루 때문에 2월 달부터 이제 그 카운쇼라고 이제 꽃가루 이제 그 알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꽃가루 때문에 스타일러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하고 이제 그 스타일러, 이제 모바일 폰은 이제 지난 5월 말부로 이제 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메인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그 재택근무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 노트북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노트북 수량이 굉장히 수요가 많아져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좋아졌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계속 사업을 진행시킨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질문해주신 그 쿠팡 관련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쿠팡이 이제 그 일본에 진출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그 내수 시장에 있어서 물류업에 좀 진출한 건 아니고요. 그 이커머스 그 사업자로서 플랫폼을 대주는 그 사업자로서 좀 진출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그 배송업자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쿄에서부터 오키나와 큐슈까지, 그리고 도쿄에서부터 홋카이도까지 각각 1000km씩 총 2000k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전 바운더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을 꾸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서비스 커버레이지는 아무래도 그 야마토하고 좀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도 사실 쿠팡이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커스터머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일본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가는 수량도 좀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는 직접 쿠팡에 있는 직원들이 일본에 나와서
거기 이제 그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그런 부분은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제 사입이라는 단어를 좀 쓰던데요. 그 회사가 직접 그 구매를 해서 그 구매한 부분을 그러니까 많이 대량 구매 이제 뭐 얘기가 좀 길어져 죄송합니다만 저희 플랫폼 기업들이 보면 이제 그 각각의 플랫폼에서 굉장히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빅데이터를 보면 이제 수요가 많은 우리 플랫폼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수요를 많이 찾는 그런 물품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은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서 이제 많이 남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이제 구매를 해서 이제 나가려는 그런 뭐 사업 방향이 아닐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황하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그 뭐 사적인 이런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저기 들으신 분 중에 이기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강의 들었던 저기 선생님이셨어요. 교수님이셨어요. 예. 제가 예. 교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제가 정말 미천한데 이렇게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아니에요. 지금 먼저 우리 공 죄송합니다. 대표가 20분 전에 몇 번도 전문가고 제가 학교 왔을 때 초기 졸업생인데 진짜 반가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식할 필요 없어요. 예, 예. 자, 그러면요. 우리 이종덕 그 삼성 SDS 우리 그 유사한 업종 저 종합물류 쪽에 계시기 때문에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강규 법무장님은 처음 뵙습니다. 네, 이렇게라도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물류 사업자 혹은 뭐 종합물류 기업 혹은 뭐 프레이포더 혹은 뭐 NBOCC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암스트롱 앤 어소시에이츠나 아니면은 JOC 글로벌 랭킹을 보면은 일본에 있는 그 종합물류 사업자 반드시 뭐 프리포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그 종합물류 사업자들이 제 기억에 랭킹 한 30위 안에 한 6개 정도의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6개 정도 회사들이 공교롭게도 저희 나라하고는 좀 상반되게 소위 얘기하는 그 대기업 그 이자물류 회사 혹은 뭐 대기업의 어떤 그 자회사 이러한 회사들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 물류 회사들에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니폰 익스프레스나 아니면 긴테츠나 뭐 유센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랭킹 30위 안에 한 6개 정도가 포진되어 있는데 보면은 사실 일본이 세계 3위의 이제 경제대국이긴 하지만 물류회사, 이 종합물류회사나 프레이포더의 숫자를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 한국만큼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네. 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해서 큰데도 불구하고 비례해서 그 숫자가 많지는 않고 특히 그 피아타의 그 회원사 일본 같은 경우는 지파가 될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그 키파가 되고 지파의 회원사는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공식 그 회원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글로벌 물류회사들이 한 6개 정도가 포진이 있는 반면에 한국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인데 첫 번째 질문은 그 일본의 그러한 물류회사들이 글로벌리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그 배경이나 어떤 원동력이 있으면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이제 고은법 회장님 초두에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역시 일본에도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그 글로벌 랭킹 안에는 대부분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들이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주로 어떠한 섹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일본 그
물류 회사들의 이제 그 구조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일본 물류의 특징을 말씀드릴 때 오츠나카라는 단어를 좀 사용했던 거를 좀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뭐 한자로는 을중이라고 쓰는데 그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그 오츠나카라는 물류 대행 회사 이런 정도를 다 씁니다. 근데 그 물류 대행 회사는 각각의 그 물량을 가지고서 이제 그 선사라든지 이쪽에 이제 바게닝 파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듣고 있는 뭐 니폰 익스프레스라든지 뭐 그 킨테츠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다시 또 받고 그 받은 운임에 이익을 붙여서 또 실제 그 기업에 주는 이런 형식으로 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좀 제가 알고는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일본 통운이라든지 킨테츠라든지 이런 회사들에게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전체적인 물류비 규모가 이제 380조 정도 되는데 프레포딩 같은 경우는 전체 그 380조 중에서 한 30% 정도 좀 30% 내지 40% 왜냐하면 그 내수 물류가 70% 정도 되기 때문에 30~40% 정도 본다면 그 물량 그 규모 자체는 한 100조에서 한 110조 정도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100조 정도에 있는 그 시장을 거의 세계 회사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깔때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세계 회사가 다 그 빨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게 좀 일본 회사 그에 좀 전통적으로 좀 많이 좀 지배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변화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그 오츠나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탈피를 하고 그 비딩 체계로 이제 많이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런 뭐 비딩으로 전환된 그 회사들에 저희도 이제 참여를 해서 좀 어워드 좀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좀 저희 회사도 이제 2018년 대비해서 성장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한 60~70% 정도 좀 성장을 했는데 가장 많이 성장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관련된 그 수배송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성장을 했고 프레포워딩도 한 20~30% 정도 좀 성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많이 좀 그리고 그 사회적 환경에 대한 변화들이 그런 부분을 좀 견인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제 뇌피셜입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좀 새겨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뭐 일본도 역시 대기업 물류자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들이 이제 글로벌 랭킹 안에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럼 일본 내에서 주로 어떠한 섹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네. 가장 그 많이 좀 차지하고 있는 거 아까 제가 뭐 그 저기 3PL 업자 뭐 물류 사업자 이렇게 했었는데 말씀드렸을 때 히타치 물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내수 물류 이쪽을 많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수 물류도 뭐 일본 통운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하고 있긴 하지만 일본 통운도 그 각각의 도시에 다 모든 그 조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각각의 소도시라든지 뭐 특수 카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는 그 로컬에 있는 그 기업들 이런 데서 좀 다 도움을 좀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류 그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분야에서 많이 그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수 물류가 그 일본에서는 굉장히 큰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수익을 많이 챙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대부분 다 뭐 물류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지분율 뭐 이런 것도 좀 있어서 뭐 다른 쪽으로는 많이 좀 하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 히타치 물류라는 회사가 있으면 히타치 물류의 경쟁사의 물류 자회사가 있다면 혹은 경쟁사의 그 물량들은
피타치 물류에서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하고 좀 비슷한 구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예, 권호인 대표님 계세요? 아, 권호인 대표님 안 계시면요. 저 한정길 교수님, 한 교수님 그 네, 안정기입니다. 오랜만에 들으셨고 아마도 이제 일본 또 통이시니까 일본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어. 또 우리 공광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뭐 빠진 거라든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공광기 대표님,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의 변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일본의 국제 물류는 당연히 국제적인 트렌드를 따라가겠지만 국내 물류의 트렌드가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물류 기업의 앞으로의 가능성, 판토스의 어떤 그런 영업 전략하고 연계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어떤 마이너의 극히 일부분의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발전의 가능성이, 외국 물류 기업의 진출의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뭐 사족입니다만은 아까 오츠나카 말씀하셨는데, 오츠나카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게 일본에서 해운 화물 취급업자를 오츠나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츠나카가 얼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전기선 화물 취급업자를 얼종 중개업자라고 했고, 벌크선 중개업자를 벌크 화물 중개업자를 갑종 중개업자라고 저 2차 세계대전 전에 불렀던 것에 그 유래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마 그게 화물 취급업자들이 포워드도 되고 또 뭐 요즘 통관업자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인 물류업자로 발전하고 있는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만 좀 제가 그냥 그 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뭐 반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세계 유수의 그 물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그 세계 유수의 물류 회사들이 얼마만큼 많이 좀 활약을 하고 있는가를 좀 한번 좀 반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 내지 일본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그다지 쉬운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판토스 이외에 뭐 세계 굉장히 유수의 뭐 페데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DB 쉔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진출해서 다 사업을 진행하다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DB 쉔커에서 이제 세이노하고 이제 조인트 벤처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 형태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어렵죠. 예. 왜냐하면 아까 좀 잠깐 미흡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운영 방식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차츰차츰 좀 사라지고 있고, 좀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비딩 체계의 도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변화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이제 쿠팡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쿠팡은 한국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도 이제 미국 분이시고,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뭐 이제 잘 사업을 하시고 이렇게 계시듯이 일본에서도 그런 그 사업이 이제 어떤 기업이 됐든 어떤 나라의 기업이 됐든 이제 그런 사업이 이제 잘 될 시기가 좀 오지 않았나.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다른 나라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좀 IT 분야에 대한 좀 유니크한 방법론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좀 시도를 하면 좀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공 대표님 제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일본 동경대학에 있으면서 공 대표님 그 사무실에도 놀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판토스와 같은 그 종합물류 회사들이 어떤 영업을 하는지 그게 우리가 해운업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걸 되게 알고 싶어서 가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한 거의 50% 이상은 이제 해운 분야에만 종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SCM 즉 종합물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저 전자회사가 만드는 물건을 어디 미국까지 이제 보낼 때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을 그 미국의 어떤 뭐 CS 백화점까지 보내는 전 그 흐름을 우리 판토스가 이제 입찰을 따가지고 그걸 아마 수행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이제 해상 운송이 있으니까 뭐 NYK 주기도 하고 뭐 우리 HMM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판토스가 어떤 업무를 좀 하시는지 그걸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은 또 특히 이제 해상 운송과 관련해 가지고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그 신입사원이라든지 이런 그 뭐 이렇게 경력직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제 제가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판토스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요. 판토스라는 회사는 고객의 그 페인 포인트를 확인해서 더 이상 고객이 아프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회사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그 페인 포인트는 고객마다 다 다른 그 환경과 그리고 또 그 고객마다 다른 또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페인 포인트는 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회사는 물량이 작아서 해상 운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해상 운송 선임에 대한 그 경쟁력이 없어서 고객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회사는 물건이 이제 출하가 될 때 그 물건 출하가 실시간으로 집계가 돼야 그 회사가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사례를 좀 들면은 뭐 저희 그 하이브 건에 대한 그 수주했을 때 얘기를 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라든지 뭐 아이돌 그룹이 좀 여러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에서 이제 그 한국이나 중국에서 굿즈라든지 그 앨범을 제작을 해서 그걸 이제 일본 내지 미국까지 보내서 혹은 유럽까지 보내서 그 아이돌 그 팬덤한테 그 물건들 파는 작업들을 해야 되고 또 그런 파는 물량들이 바로 집계가 돼야 미국에서는 뭐 빌보드 핫 100라는 이제 그 차트가 있고요. 일본에서는 또 오리콘 차트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트에 그
판매 개수로 그 차트 1위냐 2위냐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그 출하 시점에서의 그 판매량 개수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이 이제 페인 포인트가 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제 각각의 기업들이 그 원하는 바, 그 니즈가 각각이 틀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런 니즈가 충족이 안 된 부분을 잘 채워주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그 저희 그 판토스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회원도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객을 떠나서 그 회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회원회사의 고객은 이제 뭐 굉장히 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고객과 거래하지 않은 이제 미래 고객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혹은 과거 고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현재, 미래, 과거 고객이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운송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 서포트를 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런 안전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선주와 그 용선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그 협상, 뭐 장기 내지 혹은 단기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서 안정적인 선목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선임을 제공해서 뭐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제가 앞서 그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찾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 고민하고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아니 제가 그 좀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은 예. 예, 그쪽 뭐 일본 동경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워싱턴 DC까지 가는 그 전체를 그 이제 물류를 수행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물류 중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통관도 있고 이제 창고 보관도 있고 해상 운송, 육상 운송이 다 있는데 판토스는 전체 그 상위 개념으로서 이게 종합 물류업을 하는 상인이고, 그 밑에 이제 네네. 하부 구조로서 섹터마다 이제 필요한 걸 이제 이행을 이제 하청을 주겠죠. 이행 보조자로 우리가 이제 네. 해상 운송은 이제 해상 운송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런 점은 맞습니다. 예, 그런 점은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텐데, 방금 좀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 하이브가 이제 BTS 아이돌 같은 경우에 뭐 앨범을 한국이나 중국에서 제작해 가지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 파는데 그 집계가 바로바로 되는데 도움을 이제 판토스가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해운하는 그 회사들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 수송만 하니까. 근데 판토스는 그러면 어떤 그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회원 회사에서도 이제 그 트래킹을 통해서 그 트래킹, 예. 화물이, 네, 트래킹을 통해서 화물이 트래킹. 어떻게 트래킹을 통해서 화물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고객에게 이제 주어질 수가 있고요. 예, 예. 저희는 별도로 이제 OMS라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거를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OMS를 통해서 WMS 이제 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출하가 되면 바로 OMS를 통해서 이제 출하가 되면 출하된 그 수량이 바로 차트에 진입될 수 있도록 그 일본 혹은 그 미국에 있는 그 회사하고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대단하네요. 예, 예. 저희가 지금 그 한국이나 중국에서 제작된 그 물건이 이제 그 컨테이너로 이제 일본 혹은 미국, 유럽 쪽으로 이제 수송이 되고요. 그 수송될 때는 선사의 그 트래킹, 선사에서 저희한테 이제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 트래킹 그 정보를 저희가 좀 입수를 해서 그런 트래킹 정보도 그 고객사한테 바로바로 그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고객사한테 별도의 화면을 개발해서 만들어 줘가지고 진행 과정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판토스의 그 1년 매출은 얼마나 되나요? 한 7, 8조 원 되죠. 판토스 매출이요. 이제 저기 전체. 예, 연결로 따지면 한 5조 정도. 예. 예, 저는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 좀 하시죠. 안강은 대표님 혹시 예, 이 부분에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 마이크 좀 켜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대표님 마이크. 예, 공 대표님, 예, 오랜만입니다. 저기,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이미 꽤 오래전에 판토스하고,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 뭐 로텔담, 뭐 이런 쪽에 이제 다 같이 예, 공동물류를 많이 하고 있어서 뭐 내용을 네. 많이 알고 있어서 뭐 히스토리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특별한 질문은 아닌데요. 예. 최근에 일본 쪽에 저희가 이제 한국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저희들은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종합물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선사가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것, 또 저희들이 해운선사에 공급하는 것, 특히 옛날에는 이제 해운선사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창고나 이런 중심으로 전부 다 물류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제 선박을 특히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0% 이상이 이제 선박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물류를 공급하는 종합물류로 이제 확대를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 그 ICT 쪽은 저희들이 뭐 WMS나 뭐 TMS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공동 개발하고 저희들이 개발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판토스가 물론 이제 다른 데 비해서는 좀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시킬 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일본 창고, 뭐 중국 창고, 싱가포르 창고, 로틀담 창고, 유럽 창고 이런 데를 두고 분산시켜 놓고 거기서 이제 물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 놓고 이제 동시에 공유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일본 쪽에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일본 판토스하고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쪽 판토스는 저희들이 다 아,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 묶어서 하고 있는데 일본 판토스는 못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일본 쪽의 선사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지만 이게 일본 쪽의 물류 센터 이런 걸 같이 이제 공유를 못 하고 있어서 네.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이제 중소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제 중소물류 중심으로 이제 쉐어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확대를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네. 또 특히 이제 지금 판토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던데 전에는 주로 이제 전자에 관련된 전기전자에 관련된 물류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네. 일부 그 창고의 일부를 같이 공유를 해서 이제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일본 쪽에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일본 판토스도 싱가포르나 유럽, 로텔담이나 다른 데처럼 그런 그러니까 종합물류의 개념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지 일본은 이제 별개로 일본 내 중소물류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물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모든 게 ICT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드 하나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RFID 코드 형태, 바코드도 아니고 RFID 코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물류 위치, 이동 뭐 이런 경로까지 다 추적하는 그런 쪽으로 같이 가고 있는데 일본 쪽은 어떤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종합물류 기업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 좀 저희 회사가 이제 그 글로벌 네트워크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법인 내에 뭐 통관사라든지 뭐 그 창고라든지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나리타 그 뭐 에어포트에도 있고요. 기타 큐슈에도 창고 좀 갖고 있고 그런 형태로 좀 조직이라든지 그 거점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전반적인 그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일본 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법인이라든지 본사하고는 정반대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라든지 다른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LG 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그룹사 매출이 전체의 한 6,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본 법인은 그 반대입니다. 그 전자라든지 그룹사의 그 매출 포션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그 기업들,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MNC라고 하는데 멀티네이션 컴퍼니, 이런 MNC 기업도 좀 많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른 그 법인들하고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룹사보다는 좀 약간 그 외부 그룹사 이외의 고객들에 좀 약간 더 포커싱 돼 있는 법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성익 사장님, 예, 김성익 사장님, 예, 질문 있으세요? 손 드셨는데,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SK온의 김성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본 상황 잘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일본 발 컨테이너 운임 급등한 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은 상황인데, 이게 저도 해운업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배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어떤 물동량이 한꺼번에 늘어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여튼 시장에서는 이게 뭐 수요 공급에 의하면 수요가 갑자기 늘었던가 네. 아니면 뭐 공급이 어떤 이유로 빠졌던가 둘 중 하나인데, 지금 뭐 물동량이 아주 늘어서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존 대비 한 3, 4분기 뭐 3분기 전, 4분기 전 대비 이렇게 뭐 물동량이 3배, 4배 늘어버린 건지, 아니면 한간에는 뭐 일부 선사들이 요즘 유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그 슬로우 스피드도 좀 하면서 선박 공급을 약간 의도적으로 좀 줄인다. 그러면서 그 수요와 공급 밸런스의 격차가 더 벌어져 버리게 하는 이런 얘기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 하나 일본 상황이 어떤지 한번 뭐 분류하고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일본이 굉장히 특수해요. 사실은 기업과 기업 간의 관계나 이런 공생관계도 많고 제3국에 대한 배타적인 요인들도 많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진출하기가 되게 어렵고, 사실 저희 SK 해운에서도 일본 진출이라는 어떤 목표를 두고 했었는데 되게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게 아까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이 있어서 뚫기가 어려워요. 네. 화주를 뚫기가.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컨테이너를 하고 있진 않지만 뭐 어떤 원유 수송이라든지 어떤 석탄, 철광석 수송을 하려 그러면 너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이 조직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장점일 수도 있고, 뭐 결국은 지금같이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단점일 수도 있고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단점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까 IT 쪽도 많이 처졌다고 하지만 그 항만 쪽에 가보면 저희들이 원유를 싣고 가면 항만 쪽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요. 네.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노후돼 있고 경직돼 있다. 네. 근데 한국은 지금 부산항 개발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활력이 있고 그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오히려 트렌드를 약간 거부한다는 느낌이 날 정도로 옛날 거를 지켜요. 그러니까 아마 안강원 대표님도 잘 알까요? 우리 원유선이 배 들어가게 되면 조금만 사이즈가 크거나 우리 무어링 할 때 그 간격만 안 맞아도 일본 웬만한 포트는 못 들어갈 정도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게 일본이, 저희들은 뭐 대한민국 경제나 이게 물류를 하시는 분들이 뭐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하고는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졌던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굉장히 일단은 일하시는 분들도 해운회사나 이런 물류회사 가보면 굉장히 연배들이 많으세요. 실무자부터 의사결정을 하는 그 사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T나 이런 게 잘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조직이고, 뭐 변화를 싫어하고 그 매뉴얼 위주로 뭔가가 돌아가고 우리 신문에서 막 보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서 어떤 활력을 다시 찾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그 컨테이너 쪽에서도 보면 뭐 한 10년, 15년 전만까지만 해도 컨테이너 대형선사의 MOL, NIK, K라인 여기가 2, 3, 4위, 전 세계 2, 3, 4위를 했던 회사들인데 지금 막 7위, 8위 이렇게 가니까 이게 또 안 되니까 더 원으로 합쳐서 이렇게
좀 경쟁력을 키워보려고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그 아까 물류가 처지고 있다 막 이런 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요소에 네. 이게 단순히 IT나 이런 게 처졌다 그래서 이걸 잡으면 일본 물류가 따라가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어떤지 좀 예, 맞습니다. 여쭤보고 네. 싶으시네요. 첫 예. 번째는 아까 네네네. 시황 관련된 부분하고 네네네. 첫 번째 시황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시황 선임이 올라가게 된 제일 처음 원인은 컨테이너 박스의 부족부터 시작이 됐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박스의 부족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게 왜 박스의 부족이 시작됐냐? 이제 중국에서 이제 뭐 미중 관계 아무리 안 좋아도 중국에서 미국 가는 물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역이 안 돼요. 포트 컨제스천 생기고 하역이 안 되고 또 하역된 후에 각각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배송이 잘 안 됩니다. 수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미국에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배에서 디스차지 못할 정도로 많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부터 이제 렉이 걸리기 시작했죠. 미국에서부터.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수급이 언밸런스가 생겨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언밸런스가 생기니까 중국에서 이제 박스를 만들기 시작해요. 박스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뭐 하고 막 이랬는데 이러면서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배가 부족해진 거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의 예전 고베 대지진 이후에 이제 피서포트 형식으로 좀 전락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바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TS에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물량이 많이 있더라도 한국이나 중국에서 스페이스를 높은 가격 내지는 뭐 미리 선점을 해서 나가버리면 일본에서 실을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중국보다 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개별 이제 기업들이 이제 파이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사실 뭐 제가 아까 유럽 가는 거 한 6,000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10,000불, 12,000불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핸디캡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좀 약간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 빨리 좀 배가 빨리 나와야겠다. 조선하시는 분들 신조가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IT만 가지고 되지 않겠냐. 100% 공감합니다. IT만 가지고서 안 될 겁니다.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하셨던 항만 관련돼서도 대해서도 도쿄에 있는 메인포트 같은 경우는 항만 세계 유수의 항만 개발 회사 내지는 운영 회사들이 거의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특히나 지방 항구는 SK 해운에서 많이 하시는 유조선이라든지 탱커 이런 배를 저반한 돌핀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회사들도 지역 내지는 포트의 뭐라고 해야 되나 토 세력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따라서 이제 바이어스 마켓, 셀러 마켓이 이제 변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항만 운영회사 마켓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장 형태가 이제 토착화되고 이제 구조화되다 보니까 다른 회사 내지는 다른 선사에서 이제 처음 기항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배척당하거나 속칭 일본말로 이짐에 당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 그 부분도
지금 서서히 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요코하마 예를 들어서 요코하마 항구를 좀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코하마 항구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이사회가 있어요. 요코하마 항에 대한 이사회. 이사회에 그 이사들이 여러 이제 회사 이제 사장들이 이제 이사회에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뭐 사실인지는 확인을 제가 직접 해보지는 못했지만 최초로 외국인이 그 이사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일본 전체적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바뀌고 개선되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과정에다 그런 과정 속에서 IT 쪽을 좀 더 접목을 시키면 그런 과정들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대표님, 그 관련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일본발 운임, 컨테이너선 운임 굉장히 관심 있게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일본은 장기 운송 계약 물량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50%밖에 안 되는데 일본은 뭐 특히 미주는 80%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기 운송 계약이 그렇게 80% 돼 있다면은 그 더원에서 자기가 그 운송을 해주기로 약속한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천정부지로 올라간 것은 스팟에 대한 운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요? 그렇죠. 장기 운송 계약이 저희도 지금 장기 예. 운송 계약이 돼 있는데요. 예, 저희도 이제 거의 뭐 아까 보셨던 그 모든 얼라이언스에 있는 회사들하고 저희도 이제 한국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나가는 것도 저희도 장기 운송 계약이 다 돼 있는데 그 장기 운송 계약의 단점은 우리가 실을 수 있는 양 내지는 실어야 되는 양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고 일본 회사들도 장기 운송 계약은 했지만 그 연간 몇 TU 혹은 몇 FEU를 실겠다까지 볼륨에 대한 것을 그 장기 운송 계약에 기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선임의 급등 내지는 선임의 급락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봤던 게 레퍼런스죠. 네. 레퍼런스. 이전에 어느 정도를 실었는지 그 히스토리를 좀 봐가면서 그 히스토리만큼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작년 2분기 때에 내가 ONE에 100F를 실었으면 올해 100F까지는 내가 장기 운송 계약에 단가로 실어줄게. 그렇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운임에 못 실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작년에 그 팬데믹 영향 때문에 그런 그 장기 운송 계약에 대한 물량을 언제 이게 이제 극복될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그 장기 운송 계약에 대한 물량 내지는 레퍼런스가 굉장히 작아졌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 운송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기 때문에 예, 나머지 물량 더 많아지고 더 많은 물량을 실을 때는 현재 시장 단가 내지는 그에 준하는 단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선사들의 이제 주장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사정을요. 네, 그리고요. 힘듭니다, 제가.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로 이제 한 것은 뭐 IT 분야나 이제 항만 시설 등이 일본이 많이 낙후돼 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LPI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물류 경쟁력에 따르면 일본이 2018년에 5위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25위고. 네. 근데 그거는 평가는 요소가 조금 다르나요? 이 LPI라는 거는? 거기 제가 저기 교수님께 보내드린 자료 우측에 보면 순위가 있고요. 순위 우측에 보면 뭐 각 항목별로 이제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제 통계한 그 자료인데요. 저도 그 순위를 보면서 이거 정말 제가
점수를 제가 집계한 사람이 아니어서 정말 집계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순위가 맞을까에 대한 그 자료의 신빙성을 저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갖고 계셔서 이제 많은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그렇게 만드셨겠지만 굉장히 저도 의아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요. 예, 예. 또 저기 뭐 혹시 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은 좀 해주시고요. 김기석 그 부사장님은 안 계시죠? 아까 저기 공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있을게. 예. 네네네. 아까 저기 강의 중에 지금 그 전자산하증권 도입을 지금 그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저기 블록체인 기반으로 는 전자산하증권인가요? 그러면 옛날에 그 볼레로가 추진하던 그 전자산하증권인가요? 예. 일본에서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관련된 것까지 지금 해보자라는 그런 추진 의도는 갖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일본에서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런 블록체인에 대한 것까지 이게 현 단계에서 시작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현 단계에서는 그런 현재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쓰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수준에 대한 뭐 것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 BL에만 전자산하증권이 지금 적용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뭐 당분간은 뭐 그것이라도 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까지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예. 예. 제가 알기로는요. 제 동료 일본 그 우리 해상법 하는 교수들이 물어왔어요. 일본 저 법무성에서 전자선화증권을 이제 발행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정을 좀 물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그 유통선화증권은 안 되고 아마 이제 스트레이트 빌 오브 레이딩 정도는 그렇게 전자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 질문이요. 네. 우리나라 경우에 영업용 그 보세 창고에서 밀반출이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BL을 선사한테 제시하고 선사로부터 딜리버리 오더를 받아서 영업용 보세 창고에 가서 이렇게 이제 화물을 픽업해 가야 되는 게 이제 일반 원칙인데, 그냥 창고업자하고 그냥 화주하고 짜가지고 그냥 밀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고스란히 선사가 이제 그 화물 밀반출을 했다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전히 화물이 현실적으로 인도가 될 때까지 수탁 책임을 선사가 지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거든요. 결국 그 P&I 카바 상황인데 P&I에도 카바를 안 해주고 아주 그런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풀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경우에도 그런 밀반출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밀반출 관련된 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신문이라든지 제가 물류신문 이런 것들을 자주 보는데요. 그런 것들은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보세 창고도 솔직히 그 서령 특허를 많이 잘 안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세 창고가 그다지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세 창고마저도 굉장히 관리 감독이 굉장히 엄격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보세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보세사로서 역할도 좀 하고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일본에 이제 저희 이제 통관사들 하고 이제 뭐 식사라든지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그런 것들 좀 물어보면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자기네들도 20년 통관업을 하면서도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관세청은 이거는 4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세만 받으면 되지 밀반출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도무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이거를 지금 일본은 갖추고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뭘 갖추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밀반출 사고가 안 나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한국은 아직까지도 지금 못 고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제가 네, 좀 그거 제가 좀 좀 더 공부를 한 알아봐 다음에 주시고, 네네. 이거 좀 알아봐 주시고, 예를 들어 네네, 알겠습니다. 관세법에 어떤 네. 그 특정한 서류를 반드시 딜리버리 오다 원본을 네. 제시하도록 돼 있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우리나라는 예. 그런 거 없고 그냥 관세청은 관세만 받으면 된다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좀 이렇게 마치고요. 그 좀 더 이야기하실 분 있으시면은 조금 더 남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한 20분이 지났는데 우리 관행에 따라서 이기환 그 교수님께서 좀 오늘 뭐 총평이랄까 좀 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시고 격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황송스러운데 저는 오늘 제가 가르친 학생 우리 공광기 대표께서 이렇게 성장하셔가지고 좋은 그 일본 물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데서 감사드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오늘 공 대표를 통해서 일본의 그 물류 현황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특히 저게 질문에도 나왔지만 저도 질문 던지지 않았지만 사실 일본이 지금 상당히 그 디지털화에서 상당히 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庁을 신설했다는 그런 거와 또 지금 의외로 IT가 지금 굉장히 제조하다는 그런 걸 듣고는 굉장히 조금 놀라운 그런 어떤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운임이 이렇게 급등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그 조치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물류 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화물 운임이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우리 그 참여를 해주시고 또 우리 공 대표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리더십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성장하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저 황진애 박사님 계세요? 황진애 박사님. 예, 있긴 있습니다. 아유 워낙 오랜만에 들으셨고 이 분야 또 저 대가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마치는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요, 저뭐 잘 모르고 그냥 잘 들었습니다. 예. 그 하여간 처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일본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상당히 좀 그 의미 있게 이렇게 좀 뭐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일본 ON이 그 컨테이너 선사 통합하면서 나왔던 게 이제 디지털 그 컨테이너 shipping 이렇게 표방을 하고 좀 나오는데 이쪽에서의 어떤 그 디지털화 정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는 일본의 일상생활에서의 코로나 대응에서 나오는 그런 디지털화 좀 떨어진 것과 이 또 물류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 좀 해주시는데 그 컨테이너 선사 ONE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떠한가 뭐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오늘 처음 뵙는데 공강기 스님 좀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여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예. 그 ONE 같은 경우는 ONE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세 개 회사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이제 회사로 이제 오션 네트워크 익스프레스 이제 이렇게 회사가 됐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그 영업본부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죠. 영업본부 이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이제 사실은 일본에 있는 그 ONE도 이제 그 브랜치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 영업 드라이브와 그 인프라 이런 것들은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이 그 직접 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IT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사전에 진행을 해서 좀 추진했던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이제 광범위하게 그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적용 확산이 좀 되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나아졌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적용 확산이 좀 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좋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권 박사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기 ONE IT 관련된 거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아, 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이걸로 순서를 마치고 좀 그 공강기 대표님 한 15분 정도 더 말씀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요, 질문이 저 많으신 것 힘든데요.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좀 남아서 더 하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일본의 뭐 물류 사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해운은 일본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도저히 일본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야 우리도 일본을 꺾고 세계 1위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우리 공강기 대표님한테 이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